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선 안 될 미래 뉴스 2025년의 첫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1월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 CEO가 블로그에 지난 날들의 성과와 어려움에 대해서 회고하는 글을 적었거든요.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AGI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AGI라는 것은 일반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만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정말로 인간처럼 해낼 수 있는 걸 AGI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AI 에이전트로서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글을 적었어요. 자, 그래서 AGI는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뭘 목표로 전환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는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블룸버그지에 실려 있는데요. 여기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를 도대체 샘 알트만은 AGI라고 생각하냐? 여기 나옵니다. AI 시스템이 중요한 업무에서 매우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를 AGI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물론 이걸 전체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냐 아니면 일부만 수행해도 되냐 여러 가지 후속 질문들이 있겠지만 끝에 보시죠. 만약 인공지능을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원격 근무하도록 고용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건 AGI답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샘 알트만은 AGI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밖에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은 회사는 초지능을 통해 과학적 발견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픈 AI사에서 단백질 구조를 아예 재설계할 수 있는 GPT-4B 마이크로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런 쪽에 쓰인다는 것이죠. 또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및 자체 반도체 개발로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 중이고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핵융합 기술, 헬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는 미국 철강업체 뉴코에서 진행하는 건데 오픈 AI사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트럼프의 모든 생각을 지지하진 않지만 미국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 자, 근데 트럼프의 오른팔로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권력으로 오픈 AI 방해할 것 같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사업 경쟁자로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정치적 권력을 남용해서 경쟁사를 방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인터뷰 내용도 흥미로웠어요. 자, 이렇게 오픈 AI사는 AGI를 넘어서 초지능까지 가면서 컴퓨팅 파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대규모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미국 쪽에 대규모 AI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스타게이트라는 것인데 여기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4년에 걸쳐서 5천억 달러가 투자가 되는데 우리 돈으로는 거의 70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예요. 미국 내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다른 나라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일단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투자한다는 사람들 돈 없다. 소프트뱅크 투자 가능 금액이 $100 미만일 것 계속 이렇게 오픈 AI에 견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미국은 대규모로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중국의 AI 기업인 딥시크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사에 추론할 수 있는 AI 모델 있잖아요. O1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이 95% 저렴한 모델 딥시크 R1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O1과 딥시크 R1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뭐 수학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일반적인 질의응답 여러 분야에서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 자, 보시게 되면 오픈 AI사의 O1 입력 토큰 100만 개당 $15를 받고 있고요. 출력 토큰은 100만 개당 $60를 받고 있는데 딥시크 R1 같은 경우에는 입력에는 0.55, 출력에는 2.19 엄청나게 가격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정말로 지금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 덕분에 가격 경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오픈 AI사라든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프론티어적인 최첨단 AI 도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중국이 저렴하게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 AI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우려도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실시간 API를 총에 연결해가지고 음성 명령으로 총을 발사시키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ChatGPT, we're under attack from the front left and front right. Respond accordingly. Front right. If you need any further assistance, just let me know. Yes, can you move negative 25 degrees, then sweep across the field of fire, stopping every 5 degrees to fire one round? You should also have some variation in the pitch. Firing one round at each 5-degree interval, with variations in pitch. If you require any further actions, feel free to let me know. Good job, you saved us. I'm glad I could help. 자,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앞으로는 그냥 말로 요청해가지고 무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또 들기도 하시죠. 자, 그래서 오픈 AI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든 사람 개발자에서 폐쇄해버렸다고 합니다. 차단해버린 거죠.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사이버 트럭을 폭발시킨 그린 베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보안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폭발을 계획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했고 자신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들 역시도 생겨나고 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엔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례인데 자세히 보면 또 애매합니다. 자, 잡코리아에서 AI를 통해서 구직자와 기업 매칭 응답률을 2배로 향상시키고 구직자 지원율이 10배로 늘어났다라는 기사예요. 지원서를 AI가 잘 검토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원자들은 가만히 있는가? 지원을 할 때 그 서류를 자기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요. AI를 사용해서 1000개의 일자리에 자동으로 지원을 했고 50개의 면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5달 전에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아직까지도 이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자, 여기에 적힌 글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원자의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또 채용 공고를 검토한 다음에 각 일자리마다 고유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채용 담당자가 묻는 특정한 질문에도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일자리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 모든 작업을 지원자가 잠든 사이에 수행을 해준다. 각 채용 공고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유효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적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쓰기, 스터디 같은 거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이게 오픈소스로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AI 호크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게 비윤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댓글입니다. 비윤리적인가요? 글쎄, 기업들은 지원서 이력서를 읽는데 AI를 사용하므로 봇과 봇이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가 나쁘냐? 기업도 쓰는데. 면접을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가짜 개인정보와 함께 이걸 보내면 정말 유용할 것 같다. 기업들이 마치 면접 볼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서류만 받고 안 보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또 이 사람은 기업의 채용 AI가 몇 초 만에 검토하고 특정 핫한 키워드가 없다는 이유로 이력서를 버린다는 점에 매우 화가 났다. AI가 이력서를 필터링하고 걸러내는 데 사용된다면 AI를 이용해 이력서를 작성한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채용에 AI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도 AI를 사용해가지고 지원서 쓰겠다.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코드가 5개월 전에 올라온 건데 1월 8일부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접속하시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AI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AI가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추고 중국은 그걸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사람들은 그걸로 입사 지원도 쓰고 무기도 만들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신지 여러 의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IT에서 2025년 10가지 획기적인 기술을 선정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베라 C 루빈 천문대입니다.
천문학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한 망원경이 있다고 해요. 3.2 기가픽셀 디지털 카메라가 매 3일마다 밤하늘 전체에 새로운 지도를 생성하고요. 그래서 암흑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주 미지의 영역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생성형 AI 검색을 꼽았어요. 기존의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링크 목록 대신에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준다. 여러 출처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공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 더 긴 질문과 추가 질문이 일반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세 번째는 소형 언어 모델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말고요. 훈련 및 실행이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가 적어서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이다. 특정 데이터 세트로 훈련되어 대규모 모델보다 일부 작업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해준다. 소형 모델은 장치 내에서도 실행 가능해서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보안에 있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네 번째는 재밌어요. 소 트림 치료제입니다. 자, 소, 양, 염소 등 가축은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를 배출해가지고 온난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스타트업들이 붉은 해초라든지 여러 원료를 사용해서 이 트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DMS 피르메니히라는 곳에서는 보베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소 한 마리당 하루에 단 4분의 1 티스푼으로 젖소의 메탄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30%, 유구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줄일 수 있는 이런 트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보택시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를 경험하면서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요즘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더 많은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가격 경쟁이 예상이 된다. 본격적으로 진짜 시대가 열리고 있죠. 자, 여섯 번째는 친환경 항공 연료입니다. 산업 폐기물, 폐식용유, 농작물, 잔여물, 대기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연료로서. 항공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최대 50% 또는 거의 완전히 제거가 가능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해요. 현재 비화석 연료는 전체 항공 연료의 0.5%밖에 안 되지만 이 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 연료보다 평균 3배 이상 비싸고 생산에 필요한 원가가 제한적이라는 한계, 이런 것들은 개선점으로서 또 제한이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업체로서 몬타나 리뉴어블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2, 3년 내에 역량을 더욱 확장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 일곱 번째는 빠르게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생성형 AI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이 새로운 작업을 이제는 빠르게 학습하기 시작했다. 작업 학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젠 진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자, 여덟 번째는 장기 지속형 HIV 예방약입니다. 기존의 HIV 예방약물은 매일 복용하거나 관계 전에 복용을 해야 돼서 부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2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 주사만으로 HIV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훨씬 편한 거죠. 3,2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96%의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에이즈의 종식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도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WHO에서도 레나카파비르라고 하는 주사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친환경 철강 기술이에요. 자, 철강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소와 재생 가능한 전력을 활용한다. 기존의 철강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영역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탄소 배출을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친환경 철강 생산 공장이 완전 가동되더라도 근데 전 세계 철강 생산량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소규모라는 아쉬운 점은 있어요. 자, 그래서 MIT에서는 대표적으로 스테그라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공장이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45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마지막 10번째는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이 꼽혀 있습니다. 자, 최근 간질,
제1형 당뇨병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 발작을 일으키던 간질 환자가 줄기세포 이식을 받고 주 1회로 그 증상이 줄어들었고요. 당뇨 환자가 세포 이식을 받고 나서 인슐린 주사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해진 사례가 있다고 해요. 자, 줄기세포를 사용해 환자의 몸이 스스로 문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고요.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효과를 입증하며 점차 상용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10번째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MIT에서 꼽은 기술 중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네, 요즘에 자율주행 발달이 갑자기 빨라진 느낌이 있어서 그 소식들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이 마이크 존스라는 사람은 웨이모 택시를 이용했다가 갇혔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I'm in a Waymo Connected car. to rider support. This car is just going in circles. Hi there, Mike. This is Gab. I'm calling from Waymo support. Yeah, I got a flight to catch. Why is this thing going in a circle? I'm getting dizzy. Look at what it's doing. Is it circling around a parking lot, right? It's circling around a parking lot. I got my seatbelt on. I can't get out the car. Has this been hacked? What's going on? I feel like I'm in the movies. Is somebody playing a joke on me? understand. And I got a flight No, to it's catch. not. I understand, Mike. I'm really sorry for this. We're working with this. I just better not be late for the flight. You guys are going to take care of the flight. I apologize. If you have your app pulled up, I need you to tap my trip in the lower left corner of your app. Can't you just do it? You should be able to handle it. Take over the car. You don't need my phone. I don't have an option to control the car, Oh Mike. my I'm really so gosh. sorry about this. Well, can you I'm stop pulling this the car? over. I am trying My to pull it over goodness. right now. Apologies. 의외로 원격에서 제대로 제어가 안 되고 있네요. 근데 다행히 멈춰가지고 비행기를 놓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글을 남겼는데요. 지금쯤이면 웨이모가 이메일이든 문자든 전화든 후속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고객 서비스는 자동화되어 있고 AI가 운영하고 있어요. 공감 없음, 감정 없음, 냉정함, 고객 서비스 아님. 이런 해시태그까지 달아놨습니다. 자,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답신을 줬다고 해요. 이런 문제도 생겨나더라. 이런 와중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X 플랫폼에서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을 하면서 시청자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감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테슬라 직원들과 함께 이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베이 에어리어의 테슬라 직원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차량 호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실제로 개발 앱을 통해 차량 서비스를 요청하면 베이 에어리어 어디든지 데려다 주는 건 벌써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만으로 진짜로 내가 앞에 감독하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지도 모르겠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되는가? 자, 테슬라 5년 연구 끝에 드디어 한국 신호등 인식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서먼 기능도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와 웨이모의 외형 자체가 다르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라든지 이런 것들 센서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테슬라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만 잘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들이 다른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것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가 사용하는 방식은 엔드-투-엔드, E2E 방식이라고 하고요. 웨이모는 모듈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다르냐? E2E,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처리를 한다? AI가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인식해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AI가 데이터 입력부터 처리까지 그리고 운전까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게 E2E 방식이고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모듈이 따로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인식하는 거, 위치를 추정해 주는 거, 예측하는 거, 제어하는 거 각각 따로 모듈별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제일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테슬라 E2E 방식은 고해상도의 지도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E2E 방식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서
아예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지도가 없는 새로운 길에 가더라도 AI가 적응하고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도가 없는 곳에서는 운전을 자율로 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E2E 방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품질에 따라서 성능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듈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룰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규칙 기반 설계로 되어 있어서 안전성이 아주 우수해요. 지도에 딱 맞춰 갈 뿐만이 아니라 라이더로 거리까지 딱 계산해가지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각 단계의 원인들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복잡도는 E2E 방식이 간단하고 통합적이다. 그리고 모듈형 방식은 복잡하고 다단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범용성은 E2E가 낮고 그리고 안전성은 모듈형 방식이 낮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의 승자는 누가 되고 있다? E2E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E2E 방식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 채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성능을 보시게 되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테슬라와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모듈형 방식에서 이제 E2E로 넘어간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용차 개발 프로젝트인 XP2를 가동하고 있고요. 이 XP2는 엔드-투-엔드 E2E 방식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는 현대차의 첫 차량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1000여 대를 생산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한 기능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쫙 뿌려가지고 데이터 쌓아서 이제 E2E 방식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의 송창현 사장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을 언급했어요.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은 향후 5년 이내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E2E 방식 쪽으로 또 대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E2E 방식의 채택에 따라서 산업계는 어떻게 바뀔지 그런 점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살짝 살펴보고 가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굵직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그리고 첨단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I 영역의 내용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은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스타게이트 같은 거 시작하는 건가요? 자, 필수 기반 시설인 데이터 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이다.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이다. 자, 그리고 AES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기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 자, AX는 인공지능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뉴욕에 있는 국제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와 연계해서 인공지능 디지털 해외 진출도 본격화를 할 것이다. 스타트업들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력 3위를 하겠다라는 거니까요. 미국, 중국 다음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는 어떻냐면은 6위 정도, 3위는 싱가포르, 4위 영국 뭐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리고 AI를 이제 도입할 때 괜히 사용했다가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못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위 법령들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해요. 시행령, 고지,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마련이 올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쪽 볼게요.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겠다. 자,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바이오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 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세대 원자료 민간 합작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자 컴퓨터 1000큐비트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은 20큐비트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2026년에는 50큐비트, 2030년대에 1000큐비트급 양자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IBM은 벌써 1000큐비트를 선보였고 2025년까지 4000큐비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신기술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뉴럴링크에서 하고 있는 BCI,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뇌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세포 치료 이런 것들 첨단 의료기기까지 원천 기술에 선제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자, 그 밖에 신경 쓰고 있는 미래 기술들 보시게 되면은 차세대 원자력의 스마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형 모듈형 고급 원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원전. 그리고 탄소 중립 쪽으로 보시기에는 CCU. 이게 뭐냐면은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에 6G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G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상의 초고속 통신뿐만이 아니라 저궤도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초고속 통신을 쏘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라든지 해양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게 6G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 로켓 발사체 재사용하는 기술도 만든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예전부터 해왔고 벌써 저렇게 대형 로켓을 착륙시킬 때 젓가락처럼 잡는 기술까지 개발을 해놓은 상태라서 야, 이거 기술 차이가 이미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구체적인 올해 계획들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인터넷 발달 시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나름 좋은 성과를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갤럭시도 나오고 LG전자도 뭐 하고 해가지고 빠르게 대처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느끼기에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확 뒤처져 있다는 느낌 여러분들 안 드시나요? 뭐 AI라든지 양자컴퓨터, 바이오 이런 쪽 이야기는 과기정통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이야기가 안 돼 있는 건 좀 의외였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 분야는 진짜 미국과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언급이 안 나오더라.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앞으로 첨단 기술 분야의 선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WEF에서 세계 위기 보고서 2025년 판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900명 이상의 학계, 정부, 민간 등 전문가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자, 2025년의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위험으로 꼽았는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상위에 있는 것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다시 한국어로 제가 챗GPT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1위는 국가 기반 무력 충돌, 다음으로는 극단적인 기후사건, 지정학적 경제 대립,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 사회적인 양극화, 경제 침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및 수단의 충돌처럼 다자 협력의 약화로 인해 무력 충돌이 심화되는 게 올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폭염, 브라질과 유럽의 홍수, 캐나다의 산불, 미국의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관세, 제재, 투자 제한 등 경제적 정책으로 인한 지정학적 경제 대립이 심화가 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죠. 또 허위 정보가 무력 충돌, 기후위기 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거예요. 경제 성장 둔화, 지속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요 선진국 및 신흥시장의 불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올해의 위기로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또 2년 뒤, 10년 뒤에 전문가들은 어떤 위험을 꼽고 있는가 순위가 달라지는데요. 2년 뒤는 허위 정보 및 잘못된 정보가 1위로 올라서고 그리고 사이버 스파이라든지 전쟁 같은 것들이 5위로 들어갑니다. IT 기술에 의한 우려가 이렇게 꼽히고 있는 거고요. 10년처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녹색이 다 뭐냐면은 기후위기,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요. 극단적인 기후 사태들, 자, 그리고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자원 부족,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위기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는 2035년의 위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룬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갈림길에선 오염을 다루고 있습니다. 농업 화합물질, 그러니까 비료라든지 살충제, 그리고 산업 폐수 및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로에 자꾸 축적이 되고 있다.
무분별한 산업화와 폐기물 매립이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대기 오염으로 연간 약 700만 명의 조기 사망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 오염 관리가 만약에 실패됐을 때는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물 정화라든지 토양 비옥화, 그럼 식량에 있어서 큰 위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생태계의 적응 능력을 초과하는 속도로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자, 이런 와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다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내용도 다루고 있어요. 바이오 기술에 대한 통제 불능 사태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자,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이런 기술의 발전은 치료 혁신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테러의 위험성도 증대가 된다. 자,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의 환경 방출이 생태계에 미칠 예상치 못한 영향도 우려가 된다. 바이러스 합성과 병원체 조작 기술이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신종 바이러스 방출로 팬데믹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바이오테크 연구윤리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위험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35년까지 약 12억 명이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된다. 현재는 한 10억 명 정도예요. 또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예를 들어서 일본, 한국, 독일에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이 우려가 된다. 자, 또 연금 시스템 위기다. 세대 간 부의 이전 실패로 인한 연금 고갈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심각하겠죠. 속도가 빠르니까. 자,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및 자동화 기술,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의 이 보고서에서 예측하는 위험이 과연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는 건 역시도 우리 미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정리해드렸고요. 올해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